괜찮으세요? 어지러운 시야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마트 냉장고 앞에 쓰러질 뻔한 채로 누군가의 팔에 가까스로 몸을 기댄 상태였습니다. 임신 8개월. 배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시어머니는 오늘도 직접 장을 봐야 며느리 된 돌이라며 기사도 안 붙여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일어서려는 순간 그 남자가 바닥에 떨어진 내 지갑을 주우며 뭔가를 보았습니다. 혈액형 카드. RH- 음성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힌 그 카드를.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혹시 희귀 혈액형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기시감,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 하지만 기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얼굴, 작업복 차림의 운전기사 같았는데 왜 내 혈액형 카드를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요?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이 시간에 들어와? 장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재벌집 며느리래. 죄송합니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무거워 걸음이 느린데도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늦게 들어온다는 문자만 보냈고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뭘까? 아이 낳는 기계일까? 아니면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의 가정부일까? 하지만 배를 쓰다듬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이 아이가 있으니까요. 내 뱃속의 이 작은 생명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나를 필요로 할 테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마트에서 만난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그 눈빛이요. 시어머니는 요즘 유난히 옛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며느리 교육이랍시고 건네신 낡은 가족 앨범을 넘기다가 나는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이 어떤 여자와 웃고 있는 사진. 그 여자의 얼굴은 누군가가 일부러 찢어놓은 듯 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1998년 가을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어머님, 이 사진 속 여자는 누구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며느리가 알아야 할 건 앞으로 낳을 아이뿐이야.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 그날 이후로 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출장이 잦아졌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데 또 그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병원 앞 커피숍에서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를요.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 병원 앞에서, 심지어 시댁 근처 공원에서도 그는 마치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고 그의 눈빛에는 말하고 싶은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마치 곧 큰일이 날 것만 같아. 이 아이는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까? 찢어진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남편의 차가운 태도가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왜 그는 나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정기 검진 날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간 나에게 돌아온 것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태아에게 희귀 혈액 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산 즉시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산모분의 RH- 음성 혈액형과 관련이 있는데 골수 이식, 기증자를 찾기 어렵다는 그 골수 이식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자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그럼 애가 제대로 못 자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어머님, 치료하면. 우리 집안에 그런 아이는 필요 없어. 지금이라도 지우고 다시 낳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낙태를 종용하다니. 어머님,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낳을 거예요. 내 아이. 우리 집 핏줄이지. 내 아이가 아니야.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지금이라도 다시. 당신도 그래요? 우리 아이가 아니야. 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저 아이를 낳는 도구일 뿐이었구나. 친정에 전화했지만 어머니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재벌가의 짐이 되면 안 돼. 어머니 말 들어. 모두가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킨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날 밤 나는 임신부 가방을 챙기며 혼자 집을 나올 준비를 했습니다. 골수 기증자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증자 등록 안내문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계세요? 돌아보니 그 남자였습니다. 마트에서, 병원 앞에서, 공원에서 계속 마주쳤던 바로 그 사람이요. 왜 자꾸 절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9년 전에 제주도 간 적 있으세요? 제주도. 9년 전. 첫사랑에게 버림받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때. 아무도 모르게 혼자 떠났던 제주도. 바닷가 작은 술집에서 만난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 그때 그 사람이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술에 취해 울고 있던 나를 위로해주던 그 사람.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듯 함께 보낸 단 하룻밤. 다음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헤어졌던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을 찾았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모른 채로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트에서 당신의 혈액형 카드를 봤어요. RH- 음성. 저랑 똑같은 희귀 혈액형이더군요. 그게 무슨... 저는 골수 기증 등록이 되어 있어요. 9년 전 가족을 잃고 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등록했죠. 만약 당신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는데 이 낯선 사람이, 아니 9년 전에 그 사람이 유일한 희망이 되다니. 왜 절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그날 밤 당신이 제 삶을 구했으니까요. 저도 가족을 잃고 죽고 싶었거든요. 당신과의 그 밤이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나는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처음으로 진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아니,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아이를 살리려면. 골수 적합성 검사를 위해 박준혁 시그의 이름을 그제야 알았습니다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며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고요. 일주일 후 의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실에 둘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박준혁 씨는 단순한 골수 기증자가 아닙니다.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로 확인됩니다. 뭐라고요? 손에 쥔 검사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9년 전 제주도에서의 그 하룻밤, 그 결과가 지금 내 뱃속의 아이였다는 말입니까? 준혁 씨도 충격을 받은 듯 말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산모분의 임신 시기를 역산하면 9개월 전이 아니라 정확히 9년 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DNA 일치율이 99.9%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는 의무적으로만 잠자리를 가졌고 최근 몇 달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정말로 준혁 씨의 아이란 말인가요? 잠깐만요. 그럼 9년 전이 아니라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결혼 전날 밤 남편과의 약혼이 정해진 후 너무 답답해서 혼자 바닷가에 나갔던 날 거기서 다시 만난 그 사람과 아니 그때도 준혁 씨였습니다. 9년 전 제주도에서 만났던 그 사람을 우연히 서울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 하룻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곧바로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요. 상담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을 때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이 알면, 시댁이 알면 함께 도망가요. 아이를 지키려면 그게 답일지도 몰라요. 도망, 재벌가의 권력에서 벗어나 아이를 지키는 것.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날 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서. 하지만 엄마는 널 지킬 거야.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사설 탐정은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병원 기록, 준혁 씨와의 만남, 심지어 DNA 검사 결과까지요. 그날 시댁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변호사까지. 이수진 씨, 당신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입 닥쳐. 시바지로 이용당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한지 알기나 해? 저는 그런 생각으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다른 남자아이를 배에 넣고 우리 집에 시집왔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 포기 각서입니다. 아이는 강씨 가문에서 키우겠습니다. 아이는 제가 낳는데 왜 당신들이 법적으로 남편의 아이로 등록되니까요. 출생신고 전에 친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내 아이. 더러운 씨앗이지.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친정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 들어. 그냥 포기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재벌가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니? 엄마까지 그러시면 내가 잘못했잖아. 결혼 전에 다른 남자아이를 가지다니. 전화를 끊고 나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렸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준혁 씨가 마련해준 작은 고시원 방.
임신 말기의 몸으로 좁은 방에 짐을 풀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닌데. 하지만 통증은 점점 강해졌고 나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준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뜨니 수술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모 상태 위급, 태아 심박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골수 기증자 준비됐나? 대기 중입니다. 진통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수술실 방, 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 강민우도 와 있었습니다. 이 수술은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법적 아버지니까요. 법적 아버지? 당신은 이 아이를 버렸잖아. 준혁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뜻이었고, 당신 뜻은 없었어? 당신 아내가, 당신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때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분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적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수술이 지연될 수 있어요. 준혁 씨는 동의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9년 전 저는 제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제 눈앞에서 사고로 죽어갈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9년 전 제주도에서 수진 씨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 전 서울 바닷가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결혼할 사람이었고 저는 그저 하룻밤의 위로를 주는 것으로 만족했죠.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태어난 것이 제 아이였다는 걸.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수진 씨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정해준 결혼이었고 의무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도 수진 씨도 당신에게 가는 게 맞아요.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출산 성공했습니다. 골수 이식도 진행 중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돌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직접 만든 미역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나는 아이의 돌복을 입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서준이 이제 돌이네. 아이의 이름은 박서준. 준혁 씨의 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와의 법정 싸움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와 강민우의 증언으로 결국 내가 단독 친권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항소했지만 법원은 생물학적 아버지와 함께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돌잔치에는 친정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손자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셨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준혁 씨는 아이를 안고 뒷마당에서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9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재벌가의 큰 저택보다 훨씬 더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 가끔은 지칠 때도 있고 돈도 빠듯하고.
하지만 후회는 없어. 이제야 진짜 내 가족을 만난 것 같으니까. 손에 든 설거지를 멈추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둘째가 생겼거든요. 이번에는 준혁 씨와의 진짜 계획된 아이였습니다. 서준이가 동생 생긴다는 거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창밖에서 준혁 씨가 아이를 안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혈액형 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둔 그 카드. 모든 운명을 바꾼 작은 종이 조각이었죠. RH- 음성. 희귀 혈액형. 그게 나와 준혁 씨를 이어준 운명의 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잔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우리 셋만 남았을 때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9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평생 함께 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아이를 가운데 두고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한 삶 대신 작지만 진짜 사랑이 있는 가정을 선택한 것. 늦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우리 가족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냉장고에 붙은 혈액형 카드를 마지막으로 클로즈업하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피로 맺은 인연이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